K2 전차 계약을 약속했지만 결국은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업체인 PGZ 공장에서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K2PL 전차 현지 생산 공장으로 결정된 부마르 아벤디 공장 앞에서 대규모 노동자 시위가 벌어진 것인데요. 노조원들은 K2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빠른 계약 수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K2 전차와 크랩 자주포 생산이 약속되었지만 현실은 텅 빈 공장과 불확실한 미래만 남아있어요. 레오파르트 전차 지원은 1년에서 1년 반 뒤 종료될 예정인데 그 이후의 계획은 여전히 안개속입니다. 노조 콘트라는 경영진의 무능과 새로운 계약 부재를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며 시위를 벌였고 PGZ 소속 경영진은 이런 시위가 회사 이미지에 해를 끼친다며 시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죠. 특히 노동자들은 폴란드산 크랩 자주포 생산을 위해 8억 5천만 주어티라는 막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임금 인상이나 복지 개선이 아니라 그저 정기적인 일을 달라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체결된 120대 크랩 자주포 계약은 6년간 부마르 공장에서 생산되어 현재까지 78대가 인도되었지만 나머지 42대는 2005년으로 연기된 뒤 3년째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국 하나가 단 2년간 144대의 K9 자주포를 보내주었으니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는 단순한 생산 지연을 넘어 폴란드 방산의 구조적 취약성 그리고 정치 내부의 갈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총선 이후 폴란드의 신정부가 들어서며 이전 정부가 체결한 계약들을 줄줄이 미루는 탓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된 반면 K2 전차 2차 계약은 현지와 비중 갈등으로 인해 여전히 진전 소식이 없습니다. 한풀 방산 계약을 주도했던 법과정의당은 현 시민연단 정부가 친독 성향을 지녔다면서 고의로 K2 계약을 지연시킨다고 날선 비판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K2PL은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 정부는 초기 계약을 전면 재검토하고 폴란드 업체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며 국산화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면서 현대로템, 정부, PGZ 간의 이견 차이로 일정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는 자국 기술로 무기를 만든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는 매력적인 구호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군사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K2PL의 국산화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술의 적용, 느린 생산 속도, 그리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가격 폭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더욱이 2005년 5월로 예정된 폴란드 대선을 앞두고 시민연단은 K2 계약을 미루면서까지 국산화를 정치적 포퓰리즘과 선전 도구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계산은 최근 체결된 보르스 보병전투 장갑차 계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폴란드 보병전투 장갑차인 보르스의 첫 번째 계약이 체결되며 100% 폴란드 기술로 설계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폴란드 매체는 폴란드 공화국의 평범한 시민인 우리는 현대적이고 잘 발달된 방위산업 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국뽕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폴란드 무기보다 한국산 무기를 더 많이 도입하였기에 폴란드 네티즌들은 수입만 하면 뭐하냐, 자국산을 개발해야 하지라며 정부에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이에 정부는 보르스 계약을 서둘러 성사시킨 데다 거기다 100% 국산화를 자랑하면서 여론을 완벽히 달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별개로 실질적 성능에서 충분한 기술 검증이 이루어졌는지는 여전히 의문인데요. 폴란드 업체 주도의 100% 국산화가 과연 폴란드의 최고의 선택이 될까요?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디펜스 입사에서는 보르스군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수준과 무장 능력에서 부족하다는 냉정한 평가를 내놓았죠. 더 충격인 것은 벌써부터 개량된 중장갑 보병 전투 차량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레드백을 도입하거나 기술적 참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레드백 사지 그랬니? Ma mieć też większy desant, bo ma mieć, przynajmniej takie były początkowe założenia, miał mieć możliwość przewożenia drużyny liczącej 8 żołnierzy. Borsuk póki co może przewozić żołnierzy 6. Więc tak jak rozmawiałem tutaj z generałem Gromadzińskim, zapytałem go wprost po prostu, czy CBWP powinien być pojazdem. Tutaj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raczej przedział 40. Generał Gromadziński wskazał, że w zasadzie dla CBWP byłoby dobrze, gdyby miał uzbrojenie główne większego kalibru niż Borsuk. Mogą mieć ten wymagany poziom ochrony, ale mogą też przewozić stosunkowo duży desant. Tutaj przykładem jest Redback, przykładem jest Lynx, Ascot 2, tak, Tulpar, typy Marder 2. Byłby lepszym pojazdem, jako BWP ogólnie. No i właśnie, tutaj się pojawia kolejne pytanie, bardzo często podnoszone w różnych dyskusjach. Czy potrzebujemy ciężkiego BWP? No i tutaj oczywiście zdania są podzielone. No tak. Ja jestem
Ja jestem przekonany do tej koncepcji dualizmu w Wojsku Polskim. Uważam, że w Polsce jest bardzo złe zjawisko uczulenia na licencję. Tak. Niestety, pewnej rzeczy bez licencji nie przeskoczymy. Korea Południowa, Turcja, Izrael. Wszystkie te państwa budowały naprawdę potężne przemysły zbrojeniowe, każde o odrębnych specjalnościach, nazwijmy to wielobranżowo. Wszystko na początku na bazie licencji, a potem czego? Najzwyczajniej w świecie zgapiania, po prostu patrzenia konkurencji. A zauważ jeszcze, jaki jest u nas problem bardzo często. Że my nie zgapiamy. No oczywiście. Tutaj też ja bym nie szedł tak daleko, jak niektórzy idą z takimi tezami, że tu jest jakaś zła wola. Czy wiesz, stąd też kwestia trzeciego sektora. I zobacz, organizacje pozarządowe, ośrodki fachowe i eksperckie. 국산화라는 달콤한 말은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폴란드의 기술력과 생산 속도를 보면 여전히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의 급조된 결정은 대선 2개월을 앞두고 국뽕을 자극하기 위한 정치적 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두 번의 비용 지출을 초래하는 비효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뒤따르고 있죠. 폴란드가 광범위한 자국산 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생산 라인은 멈춰 있고 수년간 평화 배당에 의존하며 방치된 인프라는 재가동조차 어려운 상황인데 사실 이는 폴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럽 전체가 직면한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군사 강국들조차 155mm 포탄을 생산하지 못해 허둥대는 현실은 대규모 양산 체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국제 방산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소총, 포탄, 자주포, 전차, 다연장 로켓, 잠수함, 이지스함, 전투기와 탄도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없는 무기가 없는 무기백화점으로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한국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입한 이유도 품질과 납품 속도는 물론 원하는 모든 무기의 양산 체계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서 공개된 한국산 무기들을 지켜본 폴란드 방산 전문가들은 모든 것을 갖춘 완전한 군대라며 경탄을 금치 못했죠. 북한과의 끝나지 않은 전쟁 속에서 무기 생산과 개발이 생존과 직결된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Republika Korei, zwana potocznie Koreą Południową, to dzisiaj jedna z najsilniejszych gospodarek na świecie. Niemal 52-milionowe homogeniczne społeczeństwo, tego mającego 100 000 km² państwa, w 2021 roku wypracowało PKB w wysokości 1,8 biliona dolarów, co oznaczało 10. miejsce w globalnym rankingu. Z tej potężnej sumy w obronność zainwestowano w ubiegłym roku aż 2,8%, co dało równowartość ponad 50 miliardów dolarów. Francja, Niemcy, Arabia Saudyjska czy Japonia i znacznie większymi niż na przykład Włochy. Dzięki temu w siłach zbrojnych Republiki Korei czasu pokoju służy dziś około 600 000 ludzi, z czego 460 000 w wojskach lądowych, 70 000 w marynarce wojennej i korpusie piechoty morskiej, plus 13,5 tysiąca w Straży Wybrzeża. 65 000 służy zaś w siłach powietrznych Republiki Ludowo-Demokratycznej, z którą Koreańczycy z południa nigdy formalnie nie zakończyli wojny i z którą w 2018 roku zostały zerwane wszelkie kontakoty obrony kraju i 15 dywizji piechoty, a także 6 brygad artylerii i 7 inżynieryjnych, plus oddziały pomocnicze. Koreańskie dywizje podzielone są na brygady i zwykle posiadają ich po 3, plus bataliony artylerii, inżynieryjny, rozpoznawczy, medyczny, z czego 1500 to względnie nowoczesne i modernizowane czołgi K1 Rocket. Z uwagi na swoje podobieństwo do amerykańskiego M1 Abrams, lecz mniejsze gabaryty, nazywane czasem Baby Abramsem. Kolejne 600 wozów to jedne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czołgów K2 Black Panther. Republika Korei posiada też 3800 różnego typu innych pancernych wozów bojowych. Potężna jest koreańska artyleria, która nie dość, że posiada wiele luf, to jest nasycona nowoczesnymi technologiami. Liczna jest artyleria samobieżna licząca 1040 koreańskich wersji amerykańskich haubic M109A2 Paladin. Typ ten jest obecnie zastępowany jednymi z najnowocześniejszych na świecie armatohaubic K9 Thunder, krajowego projektu, które odniosły bezprecedensowe sukcesy eksportowe. Korea ma ich zgodnie z oficjalnymi informacjami ponad 1200. Do tego dochodzi około 50 samobieżnych KH-105 z haubicą 105 mm
oraz 107 i 81 mm moździerze samobieżne, uzupełnia artyleria ciągniona, licząca 1850 luf kalibru 155 i prawie 2000 kalibru 105 mm. Artyleria rakietowa ma 156 wyrzutni lżejszego kalibru 130 mm, a także od 120 do nawet kilkuset ciężkich wyrzutni rakietowych krajowego projektu K-239 Chunmoo kalibru 239 mm. Wojska rakietowe dysponują ponadto kilkudziesięcioma wyrzutniami. Wyraźnie, że w ewentualnym konflikcie Korea Północna nie posiada monopolu na silną nawałę artyleryjską i Seul byłby w tym około 75 modernizowanych dzisiaj AH-1 Cobra w wersji S i J oraz 36 AH-64E Apache Guardian, ciężkie śmigłowce CH-47 Chinook, około setki Black Hawków i 100 krajowej produkcji śmigłowców Surion. Te ostatnie są wprowadzane do służby od 2012 roku, a ich liczba stale rośnie. Docelowo, mając osiągnąć, będzie to prawdopodobnie oznaczało koreanizację kolejnego obszaru eksploatowanego sprzętu i wycofanie konstrukcji amerykańskich. Jak widać, wojska lądowe Republiki Korei są formacją nie tylko liczną i porównywalną pod tym względem z wojskami nawet Federacji Rosyjskiej, ale jednocześnie nie zaniedbującą modernizacji technicznej, która jest prowadzona konsekwentnie od lat, a szczególnie w ostatnich 2 dekadach, kiedy to budżet obronny zwiększył się niemal dwukrotnie. Uzbrojenie i wyposażenie w coraz mniejszym stopniu polegają na rozwiązaniach z państw zachodnich. Wszystko to sprawia, że koreańskie wojska lądowe to już od dawna nie tylko siła defensywna do obrony kraju przed nawałą z północy, ale pełnowartościowa armia zdolna do szerokiego spektrum działań. 사실 이러한 완전한 군대, 한국과 같은 군대는 돈만 있다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긴장, 민족적 특성, 이공계 기술력, 국방 예산, 국민적 지지 등이 조화를 이룬 결과인데요. 돈의 둘째라면 서러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십 년간 천문학적 자금을 국방과학에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빈살만은 한국의 ADD를 그대로 사우디로 옮겨버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술 더 떠 예산과 함께 국가가 사업을 아예 주도하면서 심지어 기술 유출을 통해 선진 기술을 대량 확보해도 이를 제대로 흡수하거나 개발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한국은 K9 자주포 하나를 개발하면서 유압 서스펜션, 포신, 사격 통제 체계, 포탑 등 핵심 기술을 선진국에서 우선 배우려 접촉했고 접촉이 무산될 시 자체 개발로 돌파하며 30년 만에 엔진까지 모두 국산화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차근차근 기술을 내재화한 결과이며 절대 단기간 내에 이룰 수 없는 성취입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안보를 포퓰리즘으로 변질시키며 성급하게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터키의 칸 스텔스 전투기가 그 대표격이죠. 한국의 KF-21이 13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칸은 고난도 기동은커녕 초음속 비행 영상조차 없으며 일각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칸을 선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터키가 훈련기인 휴리젯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을 보면 대강 알 수 있죠. 인도네시아는 또 어떤가요? KF-21 공동개발국이라면서 4.5세대 관련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지만 한국은 너넨 그냥 KT-1 웅비 수준이 적합하다며 바꾸어 제안했습니다. 이는 인니의 6천억 원 분담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판단인 것이죠. 어차피 KF-21 기술 받아도 못 만드니 그냥 KT-1부터 시작해라. 결국 안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이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 기반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한국은 선진 기술을 흡수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차근차근 성장했고 이를 통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는데요. 오늘날의 성과가 있기까지 약 50년의 시간이 흘렀으며 수많은 기술진들의 피땀 노력이 있었던 결과입니다. 그러니 미안한 말인데 주제 들지 말자. 오늘의 한 줄 평, 모든 게 계획대로라면 너네가 왜 그러고 살겠냐.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